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는 왕위의 기환, 아시아의 자존심이란 슬로건을 걸고 51년 만에 아시안컵 패권 탈환에 나섰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기둥이었던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아시안컵을 끝으로 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혔던 만큼 이 대회는 이전보다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팬들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꼭 개최지인 카타르에서 우승컵을 들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회는 국내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직후 진행하는 대회라 자국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오일머니를 앞세워 대회 권위를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었고, 이와 동시에 AFC는 유럽의 아시안 빅리거들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예년보다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기대 속에서 2011 카타르 아시안컵이 개최되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우리나라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양박상용이라는 강력한 조합을 바탕으로 원정 16강이란 호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팬들은 6개월 뒤 진행될 아시안컵에 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을 끝으로 물러난 허정무 감독의 부임으로 조광래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조광래 감독은 은퇴 후 지도자 수업을 위해 유럽과 남미를 돌며 선진 축구를 겸한 감독으로 팀의 운명은 조기 육성이 바꾼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표팀 감독을 맡기 전 경남의 감독으로 있었을 때에도 어린 선수들을 대거 발굴함과 동시에 이들을 팀 전력의 주축으로 세우곤 했었죠. 이로 인해 당시 경남은 조광래 유치원이라고 불렸으며 한때 돌풍을 일으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표팀 감독직을 맡게 된 조광래 감독은 아시안컵까지 6개월 남짓 남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월드컵 주력 멤버들과 신예 선수들을 적절히 조합시키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광래 감독은 대표팀 감독 부임 후 4-2-3-1을 기본 포메이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세계 패권을 장악한 스페인식 축구를 롤모델로 삼았는데요. 그는 부임 직후서부터 이젠 투지와 정신력, 체력에 의존하는 축구가 아닌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축구를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장기적인 롤모델로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 대표팀을 직접적으로 꼽으며 유기적인 패스앤무브 공격 축구를 표방하되 여기에 강한 압박과 수비 가담이라는 한국적 색깔도 결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엘리트 선수들도 이해하기 힘든 만화 축구를 하려 한다는 조롱 섞인 비난도 분명 존재했지만 어찌됐든 조광래 감독은 뚝심 있게 스페인식 4-2-3-1을 추구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대표팀에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난 남아공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인 해외파 선수들을 그대로 총동원했는데요. 다만 간판 스트라이커 박주영이 무릎 부상으로 빠지면서 조광래 감독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회 전서부터 박주영을 최전방뿐만 아니라 2선으로 내려 경기를 풀어나가게 하는 이른바 센트럴박 전술을 사용하겠다고 꾸준히 밝혀왔을 정도로 박주영의 역할이 정말 많은 기대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기치 못하게 이탈하면서 조광래 감독은 골머리를 앓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박지성과 구자철을 시프트해보는 여러 전술들을 실험하며 전력의 핵심인 그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최전방 자리에는 전남의 베르바토프라고 불리던 지동원을 기용하고 공민 구자철을 세컨 스트라이커로 시프트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좌우 날개는 프리미어리그의 코리안 리거이자 이미 기량이 증명된 대표팀의 주장 박지성과 블루드래곤 이청용이 기용되어 구자철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중원의 경우에는 기성용과 이용래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공격에 비해 수비 전환이 약점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헌신적인 플레이와 투쟁심이 강하고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살림꾼 조광래 감독의 애지자인 이용래가 기성용의 파트너로 깜짝 발탁되어 후방에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성용의 경우엔 지난 남아공 월드컵 대회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조정하여 대표팀의 약점으로 꼽히는 수비 전환은 물론 수비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백은 이영표, 각태희, 이정수, 차두리로 구성되었으며 골문은 지난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정성용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광래 감독은 애지자인 윤빛가람서부터 K리그 득점왕이었던 유병수, 분데스리가 전반기 최우수 신인에 선정된 손흥민, 홍정호와 같은 어린 신예 선수들 또한 대거 발탁하여 조기 육성을 통해 대표팀의 세대 교체에도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11이 꾸려진 우리나라는 호기롭게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섰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와 함께 우승을 두고 다툴 나라로는 호주,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꼽혔는데요.
호주의 경우 남아공 월드컵에 나섰던 주축 해외파 선수들을 대부분 소집했고, 일본 또한 훈다를 시작으로 카고아 신지, 타세베 마코토 등 유럽에서 맹활약하는 선수들을 불러 모아 우승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일본은 제1교포 출신의 이충성을 선발하며 국내에서 많은 이슈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시안컵. 우리나라는 호주, 바레인, 인도와 함께 조를 꾸렸습니다. 확실히 수비적이고 안정지향적이던 이전의 대한민국 축구 스타일과는 다르게 공격적이면서 화려한 축구로 상대를 압도했고 조별리그를 빠르고 쉽게 뚫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각태희 선수가 조별리그 1차전인 바레인전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퇴장당하여 수비 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조 1위인 호주와 승점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득실 차로 2위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자, 이후 진출한 8강에서 만난 상대는 베테랑 네쿠남이 버티고 있는 강호 이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란과 줄다리기를 펼치며 전후반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다행히도 연장 전반에 교체 투입된 윤빛가람이 극적인 결승골을 만들어내며 1대0 값진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최우수 선수는 윤빛가람이 아닌 다른 선수가 선정되었으니 바로 중원의 이용래였습니다. 이용래는 연장 120분간 14.69km를 뛰어다니며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했습니다. 특유의 견실한 플레이로 박지성과 함께 이란의 역습을 계속 저지하는 등 제 역할을 해냈으며 공격에도 가끔씩 가담하여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날리기도 했죠. 보통 결승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경기 최우수 선수가 돌아가길 마련이지만 숨은 공신 역할을 인정받아 순갑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활약으로 올라간 4강에서는 마침내 숙적 일본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말 치열한 승부를 벌였습니다. 당시 조광래 감독은 후반에 들어 4-2-3-1 전술이 계속해서 밀리는 형태를 보이자 최전방에 지동원을 빼고 수비 자원인 홍정호를 기용해 4-6-0 제로톱 형태로 전술 변화를 꾀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수비 안정화와 함께 오히려 분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선택으로 작용했습니다. 조광래 감독의 노련함이 돋보인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연장까지의 스코어는 2대2로 승부가 나지 않았고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승부차기에서 전혀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선수들이 투혼을 불사지른 경기였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패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3-4위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대회 최종 3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51년 만에 왕의 기환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조광래 감독의 만화축구는 아시안컵에서 분명한 색깔을 보이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으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법. 아무래도 조광래 감독의 첫 국제 대회이다 보니 대회 운영면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8강행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리그 최종 1위를 의식하여 약체 인도와의 경기에서도 무리하게 베스트 11을 기용한 점은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평가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조 1위는 물론 주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모두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광래 감독의 전술은 선수들에게 많은 움직임과 잦은 패스를 요구하는 만큼 큰 체력 부담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주전 멤버들의 체력 안배가 매우 필수적이었지만 체력 안배는 전혀 하지 못하고 곧바로 토너먼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일본과의 경기에서 연달아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으니 당연히 선수들이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시로 이청용 선수는 체력적인 부담으로 토너먼트에 들어와선 특유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기술들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박지성 선수의 경우엔 무릎에 물이 차 3-4위전엔 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승부차기 경우를 간과하고 주로 어린 선수들을 키커로 배정하여 단 한 골도 성공시키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래도 2011 카타르 아시안컵은 한국 축구에 큰 의의를 남겼습니다. 결과를 떠나 그동안 우리나라가 졸전을 펼쳐왔던 것과 달리 상대편을 압도하며 공격을 주도했다는 면에서 전술적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대회라고 평가되었는데요.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성공적인 세대교체라는 큰 과제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축구의 향후 청신호를 밝혔다는 호평도 받았습니다. 지동원의 경우 4골 2도움을 터뜨리며 박주영 이후 대한민국 공격진을 이끌 차세대 스트라이커의 등장을 알렸고, 구자철은 전체 6경기에서 5골을 넣는 활약으로 대회 득점왕에 등극하면서 새로운 에이스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손흥민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큰 경기를 치르면서 얻은 경험들이 엄청난 보약이 될 것이며 미래가 기대된다는 호평을 받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중동 축구가 퇴보되고 아시아 축구의 지용도가 한국, 일본, 호주 3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이 확실해졌기 때문인데요.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사우디는 3전 전패로 일찍이 탈락했고 또 다른 중동팀들은 모두 8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 아시아 3강 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컵도 놀랍게도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막내였던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의 주장이자 고참이 되어 다시 한번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주장이었던 박지성 선수 역할을 이젠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다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이번에 다시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에선 손흥민 선수가 꼭 팀을 잘 이끌어 64년 만에 왕의 기한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스토리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